Depression and anxiety, 우울과 불안을 이렇게 같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시작에서 같이 적은 이유는 이 둘이 굉장히 다른 증상이지만 동시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울과 불안이 이 한인 이민자들의 정서에 아니면 삶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이 길어지면 불안해지고요. 불안이 길어지면 우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디프레션, 이 마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아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막 몸에는 눈물도 나고 긴장하니까 땀도 나고. 디프레션은 진단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으려면 그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우울은 감정, 사고, 행동, 신체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 인간관계 다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의 역할, 부모가 디프레션에 빠지면은 페어런팅을 못합니다. 아이가 눈에 안 들어요. 부부 결혼한 분은 부부 배우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못해요.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학생이면 더더욱 성적이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디프레션,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용돈을 받거나 혼을 내거나 이러지 마시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디프레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울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Major Depressive Disorder, 주요 우울 장애가 가장 많지만 어떤 상태로 어떨 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조울증, 우울과 조증이 막 번갈아 가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조울증,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이면 산후우울증, 이렇게 시카고 겨울처럼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우울이면은 계절적 우울, 계절성 우울증 이렇게 나타나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우울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옆에 이미지는 머릿속에 막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우울이 있을 경우에는 생각을 잘 못해요. 클리어하게. 그래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생각을 클리어하게 못하겠고 뭔가 슬프고 뭔가 복잡하고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고 슬퍼지고 비관적으로 느껴지고 막 이래요. 혹시 들으면서 난데 막 이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심해지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우울이 피로해져요. 하루에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피로하다. 그건 정상입니다. 우울증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20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해요. 그게 우울의 증상입니다. 그 에너지가 부족해요. 말할 힘도 없고 사람을 나가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매일도 안 하고 싶고 공부도 안 하고 싶고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적게 자요. 과식 또는 시력 상실 너무 많이 먹거나 아예 못 먹거나 또 이제 이 순환이 안 되니까 변비도 걸리고 체중의 변화, 체중이 너무 늘거나 아니면 살이 많이 빠지거나 두통도 나타나고 여성분들은 이 생리불순도 나타나고 성욕도 상실하고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통증과 고통 그걸 우리가 심해서 somatic symptoms 이렇게 부르는데요.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두통 머리를 아무리 찍어봐도 MRI를 찍어봐도 멀쩡한데 머리는 막 깨지는 것 같고 위장도 검사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진짜 뭐가 갈쿠리로 긁어내는 것 같대요. 그 정도의 통증. 그런데 그 통증은 그 사람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행동적인 영향을 볼까요? 울어요, 계속. 근데 울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고 운전하다가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고
이유를 자기도 몰라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눈물샘이 막 그냥 열린 것 같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멀어져요. 자꾸 withdraw from others.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책임을 다 못할 때 사람들이 막 원망해요. 저거 참 나쁘다, 책임감이 없다, 막 별말을 다 하는데 만약에 우울증이라면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 거죠. 도움을 받을 일이죠. 용모에 관심이 없어져요. 어느 날 뭐 정말 꾸미고 다니던 애가 막 모기를 수술을 하고 막 까먹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나타난다면 그건 조금 이제 눈여겨 봐야 되겠죠. 우리 동기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뭔가 잘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잘해보고 싶거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리고 느린 동작, 뭐 이렇게 유력 투정이냐, 게으르냐, 무책임하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디프레션 증상 모르면 그렇게 나무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난은 우울을 제일 빨리 심각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마약과 술에 의존, 그 우울의 그 증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우울하고 어떤 걸로도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마약, 아주 도파민을 수천 배 분비시키는 마약을 사용하는 거죠. 마약에 중독이 되면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기쁨이나 행복을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 receptors, 도파민 receptors가 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파괴돼 버려요. 왜냐하면 수천 배 강력한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뜻은 절대 약 없이는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는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면 끊임없이 더 강력한 약을, 더 많은 도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도 저지르고 진짜 여자는 몸도 팔고 남자들은 살인도 저지르고 정말 이 마약은 마지막 시간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한인 지역사회에서도 심각한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떤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sadness. 슬프니까 행동은 우는 게 나오겠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 죄책감. 근데 여기에 이런 느낌은요. 이유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좀 나은데 이유를 못 찾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죄책감, 필요 없는 죄책감.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나 때문에. 분노, 원인 모를 분노가 이글이글 해요. 무드 스윙, 감정 변화가 엄청 심한데 이 무드가 한번 가라앉으면 올라오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무드를 회복하는 게. 내적인 이모션을 정서적으로 되게 얼굴의 표정이 그냥 플랫, 무표정하게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helpless. 누구도 나의 문제를 도울 수 없고 희망도 없어요. hopeless. 그리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안 내다가 내가 짜증을 막 계속 내요. 그러면 그런 우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우울할 가능성도 우울증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비판,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계속 나쁘게 비난합니다. 자기 비난을 하고 비관적이고 이 비관적인 거는 세 가지의 비관이에요.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자기의 미래, 심지어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비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억과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또 결정을 못합니다. indecisive, confusion, 혼란스럽고 타인의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이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까지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내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뭐 너는 잘나서 나를 이렇게 묻냐? 굉장히 이렇게 비꼬아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만약에 혹시 우울하다면 우울 증상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있더라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심하면. 그래서 우울이 뭐 마음의 감기니 뭐 아주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요. 증상이 심해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해요. 뭐 자해라던가 자살 시도라던가 조금 있다가 자살을 어떻게 자살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는지도 우리가 이 워크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 심리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해도 자살의 의도가 없는 자해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에서 그 두 가지 증상 또는 둘 중에 하나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자살의 의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일단 생명에 지장을 미치지 않아야 되니까요. 자살은 성별, 나이,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정신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알코올 물질 사용을 하는가,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전에 시도가 있었는가에 따라 체계화된 계획이 있는가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이제 본수입니다. 성별은 여자보다 남자가 시도는 여자가 더 많이 하지만 성공률은 남자가 더 높아요. 그리고 나이는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20대, 30대, 40대.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고 가족이 생기면 좀 줄어들어요. 근데 다시 노년기에 가면 증가를 해요. 대체로 가족이 없고 혼자 있는 시기가 많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가 있는데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지지가 있는가? 정신질병이 있고 알코올을 사용할 경우에 알코올을 사용했을 때 자살의 시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용기가 막 생겨요. 이전에 시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전에 시도 있었으면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성공률을 높이는 건 뭔지를 연구를 하게 돼요. 자꾸만. 그러면 이전에 시도가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모닝 사인 언제 우울이 심해져서 만약에 자살의 우려가 자살의 충동이 있다 그러면 자살할 우려가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잘못하면 시도를 하겠다 하는 사인 중에 몇 개가 일단은 threatening to hurt or kill oneself. 막 자기를 해치거나 죽이겠다고 threatening이지만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죽을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 아니에요. 죽는다고 말해요. 죽을 방법을 찾는다. Seeking assessed means. 진짜 이렇게 목을 매달기 위해서 줄을 산다거나 아니면 칼을 준비한다거나 방법을 찾아요. 약을 준비한다거나. 그리고 말이나 글 또는 소셜미디어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표현, 인생의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올려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눈치를 못 채고 놓치는 경우도 많죠. 우리 왜 연예인들 SNS에 들어올리고 마지막에 죽은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저는 희망 없음, 무가치한 느낌, 목적 없음, 자기 삶에 대한 가치를 못 찾고요. 아무 희망, 목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위험한 행동에 연루하고 너 왜 운전 그렇게 하게 하냐? 위험하게 하냐? 그럼 뭐 그치면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걸 직접 간접적으로 아니면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예사로에 넘기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다친 느낌, 알코올 사용이나 약물 사용을, 그러니까 술을 어느 날 막 계속 많이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가족이나 친구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막 정리를 하는 게 보여요. 화, 복수심, 경로, 동요됨, 급격한 기분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우울의 원인, 아주 경고,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직접 물어야 돼요. 어머, 그 말을 어떻게 직접 합니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못 물어보기 때문에 그 워닝 사인을 놓쳐요.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Are you having thoughts of suicide? 이렇게 물어보거나 Are you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아유, 이제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라도 해요. 그러면 그때 놓치지 말고 너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갖곤 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뜬금없이 아침에 만나서 너 죽고 싶니? 이렇게 묻는 것보다 그런 얘기가 대화가 오가면서 뭔가 워닝 사인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냐 하면은요. 플랜이 있냐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냐. Have you decided how you are going to kill yourself? 어떻게 죽을지 결정을 했느냐. 또 when, 언제 그걸 시도할지 결정했느냐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냐도 물어봐야 돼요. 이 세 개의 yes라고 대답을 하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시도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가족에게 알리거나 911에 전화하시거나 꼭 주변 사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고치거나 그 자살할 마음을 막 바꾸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을 하고 있다.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진 것만 얘기하면 돼요. 너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그쵸? 너 오늘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어제 들었는데 누가 말하던데 이렇게 하면 이미 신뢰가 끊어져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두려움 없이 앞에 그 두 질문을 물어보시는 거 필요해요. 부정적인 판단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너 그러면 안 돼. 왜 너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떡하겠냐. 너 어떻게 책임감이 없냐. 그런 부정적인 판단은 표현 안 하는 게 좋고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위안을 준다. 무슨 소리냐 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뭐 속 이야기를 하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 지킴인데 마음을 지킬 용기가 없어. 막 주저주저하고 자신이 없고 그러면 상대가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분들과 얘기할 때 다른 두 가지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해 왔는가를 물어보고 또 과거에 시도한 적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사용을 왜 물어보냐면 그 약물이 이 우울 증상, 자살 충동을 더 높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과거에 자살 시도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성,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거, keeping the person safe. 그 사람을 안전하게, 일단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제가 예를 들면 너 진짜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줘. 내가 우리 차 마시자, 아니면 밥 먹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전화하라고 연락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죽기 직전에 누군가를 떠올려서 전화하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확인한다. 무슨 뜻이냐? 혼자서는 이분들을 바꾸거나 돕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알면 같이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결정 과정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무기를 가졌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 절대 그 사람을 막 몸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뭐 소방관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걸 제일 첫 번째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자살을 할 것만 같다. 이 사람들 위험하다 할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너 자살하면 알지? 너 지옥 간다. 막 이런 거. 그리고 너 자식을 생각해봐. 네가 자살하면 너 부모는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비밀로 유지할 것에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게 카운슬러들도요. 이 자살 충동이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컨피덴셜리티를 깨고 가족들에게 알려서 또는 911에 전화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 내가 노력은 할게. 근데 네가 위험해지면은 그렇게 비밀만 지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노력은 하지만 확답은 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 우울과 불안. 왜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할까?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성학대, 성폭력에 10여 년을 노출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친부에게. 근데 걔는 멘탈이 무너지고 약간 다운 증후군처럼 변했어요. 이 인지 능력도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개인된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과 결국은 분열 증상까지 나타나고 멘탈과 인지 능력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민도 여러분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신 분도 있고 또 자기 결정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미국 와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냥 정말 좋은 나라 가서 넓은 나라 가서 부자 나라 가서 잘 사는 줄 알지만 여기서 정말 잘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고 이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이민 생활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에 아주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많이 기르셔야 되고요. 스트레스와 외상적 사건, 아까 말씀드린 뭐 섹슈얼 어뷰즈라던가 사고라던가 아니면 사별이라던가 여러 가지 심리적 외상이 될 만한 사건들도 우울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요. 어린 시절 힘들었거나 아동기에 불안했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방임을 당했거나 그런 어린 시절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경험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다른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에 우울과 불안도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전에 우울, 불안을 경험했다면 재발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이 있다면 우울과 불안, 특히 우울은 가족력, 심지어 임산부가 임신한 동안에 아주 우울했다. 그러면 그 아기도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가질 때부터 얼마나 정신 건강이 중요한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타고난 예민한 기술도 있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가 훨씬 더 예민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지만 정말 남들은 그냥 좀 무디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슥슥 그냥 컷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신 분들은 정말 우울과 불안에 더 취약할 수 있지요. 자, 우울
그러면 아까 우울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불안은 같이 우울과 잘 나타난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불안 장애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및 불안과 다르다. anxiety disorder 이 장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능을 못해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너무 불안해서. 그냥 왜 내일 시험 쳐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내일 운전면허 시험 쳐요. 좀 불안할 수 있죠. 내일 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럼 불안할 수 있죠. 그건 다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근데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의 역할을 못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우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 specific phobia는 뱀, 닭, 개, 어린 시절에 개에게 물린 적 있어요. 그러면 개들만 보면 막 공포를 일으켜요. 그러면 specific, 그러니까 특정 불안이에요.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요. specific phobia입니다. social anxiety disorder,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껴요. 사회 불안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럼 외상이 된 그 상황이 트리거가 되어서 막 불안을 일으켜요. 그럴 경우에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라고 하고요. 일반화된 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이게 참 사람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해요. 이건 뭐 피할 길도 없어. 뭐 특별한 상황에서 불안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불안해요. 앉아나, 서나, 어딜 가나.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겠죠. 패닉 디소더, 공황장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공황장애도 이 불안, anxiety disorder 중에 하나입니다.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장애, 우리 OCD라고 하죠. 강박장애가 왜 불안이지? 강박장애도 불안한 걸 나타내요. 굉장히 obsessive하게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패턴을 지켜야 되고 정말 깔끔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패턴을 지키지 못할 때 막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광장공포증, 뭔가 이 협소한 장소에서 막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우리가 광장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광장에서만 나타내서 광장에 가면은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주 많고 밀집된 공간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거기 갇힐 것만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낄 때 광장공포증, 에그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적어도 마음지키기가 되려면 그냥 불안이 아니라 이런 불안의 종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페시픽 포비아구나, 특정 공포증이구나, 사회 불안장애구나. 그러면 그 친구는 사회적인 상황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더 도와주시면 돼요. 그쵸? 이것도 보시다시피 불안은 온몸에 영향을 미치요. 마인드, 진짜 모든 생각이 나고 마인드가 막 레이싱한데요. 막 어지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손에는 땀나고, 다리가 부들거리고, 소화는 안 되고, 토할 것 같고, 심장은 막 터질 것 같이 뛰고, 온몸에 영향을 주죠. 온몸이 떨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온몸을 뒤흔들어요. 우리의 인생 생활 전체를 뒤흔듭니다. anxiety signs and symptoms. 역시 신체적인 부분에 지금 한번 본 그림 그대로요. 심혈관, 호흡기, 신경적인 것, 위장, 근골격 다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행동은 어떻습니까? 피하죠. 자기 불안 대상을 아주 강박적인 행동도 보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공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는 비현실적인 두려움이나 걱정,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을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판단을 못해 우유부단, 짜증, 인내심이 떨어지고 화도 내고 혼돈스럽고 안절부절, 또 긴장도 되고 아주 피로하고요.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하면은 수면 장애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악몽을 꾼다던가 자꾸 반복해서 꾸는 꿈들도 있어요. 이렇게 신체, 행동, 심리적 영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와 행동, 심리 세 가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요. 패닉도 불안 증상 중에 하나인데
심장 박동이 뛰고, 땀나고, 몸이 떨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통증, 그리고 막 호흡이 곤란하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마치 심장 마비 같은, 이러다 죽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정말 심각한 공포와 고통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어지럽고 두통, 비현실적인, 정말 미칠 것 같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죽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껴요. 그리고 몸에 마비가 오는 것 같이 감각이 없어지고요. 막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추워서 막 몸을 떨게 돼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도울까요? 역시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돕고 싶은 마음. 그냥 호기심 아니고요. 진심이어야 돼요.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패닉 어택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패닉인지 알아요. 공황 발작인지 모르면 혹시 이 사람이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의료용 비상팔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지시가 있으면 그걸 따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911에 연락해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황 발작인 경우에는 일상을 안심을 시키고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게 풀고 어떻게 도와줄지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지 물어보면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게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심시켜주고, 왜냐하면 이 패닉 어택은 죽지는 않아요. 패닉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천천히 명확하게 짧은 문장을 사용하면서 인내심 있게 대처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이거 지나간다, 괜찮다, 그냥 안전하고 증상이 지나갈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 것. 예를 들면 너무 놀래고 불안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증상, 자신은 경험해보지 않은 증상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경험할 때 돕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내가 알고 있으면 덜 불안해요. 이게 그때 우리가 배웠던 그 증상이구나. 그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저는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적어 놓으신 거 오늘 주무시기 전에 좀 복습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만약에 복습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6시간 수료하신 분들은 매월 만나서 우리가 재교육도 받고 추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배운 걸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있는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쓰실 수 있게도 도와드려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오늘은 막 이렇게 많은 걸 배웠지만 하나하나 매월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과 또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좀 리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을, 그러니까 6시간을 완전히 수료해서 개근상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수업한 걸 정리해가지고 PDF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실 때는 내가 이해하려고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모를 하시고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적으면서 들으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개근상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로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